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장애,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고령장애인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한국어, 영어, 수어로 동시 진행됩니다.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 있는 통역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는 5번, 영어는 6번입니다. 또 수어 통역은 화면을 통해 함께 진행됩니다.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 과장님이십니다. 강석봉 과장님은 제주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장 등을 역임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로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과장으로서 행정 분야에서 제주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좌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 특히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 국제 세미나를 이곳에서 개최하게 돼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강연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현황, 그리고 토론에서의 어떤 여러 도출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해결 방안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주 포럼 장애인 분야 세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장애인 복지 관계자 및 또 유튜브로 이제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OECD에서 노인 인구 속도 비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탑 수준이죠. 특히 제주 지역인 경우도 어찌 보면 5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 18,336명, 그래서 36,771명 중 고령장애인이 49.8%입니다. 50% 육박하고 있고요. 5월 말 현재 이제 신규 등록 장애인을 보면 54.7%입니다. 54.7%가 이제 신규 등록 장애인들이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애인 분야, 제주 포럼 장애인 분야 세션을 통해서 우리 고령 장애인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또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에도 이제 행정이라든가 우리 민간 기관에서 우리 고령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세션은 특히 일본에서 이제 기조 강연을 해주실 분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조 강연자인데요. 김재근 메지로 대학교 인간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또 일본 리쿄 대학교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인간 복지학과에서 3년간 이제 조교수로 근무도 하셨고요. 현재 일본 메지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이제 재직하고 계십니다. 아쉽습니다. 부득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참여를 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차별화된 일본의 어떤 고령 장애인 정책 사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주실 예정인데요. 교수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부도 하셨고, 또 일본에서 있으면서 이제 우리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오늘 소상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들립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교수님 반갑습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0분입니다. 시작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했는데. 네, 보입니다. 예. 예,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일본에 있는 네지로 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령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예, 저는 2000년에 일본에 유학을 와서 장애인 운동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하면서 또한 연구자로도 일해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17회 제주 포럼에 기조 강연으로서 일본의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일본 고령장애인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보험 우선 적용 원칙에 대해서 정책과 그리고 장애인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위와 연관해서 장애인의 원활한 대보험 서비스 이용을 위한 도입한 공생형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보험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도입한 신고액 장애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먼저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정책은 흡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흡사하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굉장히 길어지고 또 오늘 주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히 보려면은 사회, 정치 또는 역사 등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장애 분류에 대해서는 이후 제 강연을 이해하시는 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한국은 크게 신체, 발달, 정신장애 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 발달장애 안에 지적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가 분리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크게 신체장애, 지적장애 그리고 정신장애 이 세 개로 나뉘어 있고요. 이 발달장애는 정신장애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그러면 이후 강연 자료에서 제가 장애 설명을 할 경우에는 신체, 지적, 정신 이 세 가지 분류로 설명을 할 텐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의 장애 15분류 안에는 안면장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안면장애가 없습니다. 안면장애는 아직 장애인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HIV 감염자, 에이즈 감염자가 장애로 인정되어 있는데 아직 한국은 여러 관계자분들이 운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로는 인정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장애 분류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면요. 먼저 고령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본 장애인 전체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표를 보시면 2006년부터 장애인 피해 변화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가장 오른쪽 좀 그래프를 보시면요. 신체장애인의 수가 핑크색으로 지역에서 생활하는 소위 재택장애인이 약 428만 명이고요. 그다음 시설 입소, 시설에 생활하시는 분이 약 7만 명 되십니다. 그래서 합해서 신체장애인은 436만 명이고요. 그 외 녹색 지역의 지적장애인을 보면은 약 96만 명이고, 그다음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지적장애인이 약 12만 명입니다. 그 합해서 약 108만 명
명의 지적장애인이 있고요. 그 위에 청록색입니다. 청록색을 보면은 정신장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약 361만 명, 그리고 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약 31만 명, 합해서 정신장애인은 392만 4천 명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합해서 일본에서 장애인 수는 936만 6천 명, 전체 인구, 전체 일본의 인구에 대비하면 약 7.4%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화두인 일본 고령장애인의 현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311만 2천 명이고요. 그다음에 그 신체장애인의 고령화율은 약 74%입니다. 신체 지적 장애 그 세 개의 장애 종류 중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습니다. 다음 지적 장애인은 약 14만 명, 14만 9천 명이고요. 고령화율은 15%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은 144만 7천 명으로 고령화율은 37%입니다. 밑에 약 10년 전과 비교해서 나온 게 있는데 보면은 지적장애인의 고령화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령 계층별 장애인 수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것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신체 그리고 지적 정신장애인의 고령화율을 다시 한번 그래프로 보면은 왼쪽 신체장애인을 보면은 녹색 여기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가운데 지적장애인의 그래프를 보면은 맨 위쪽 녹색을 보면은 비교적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정신장애인을 보면은 위쪽에 진노란색인가요? 이쪽이 65세 이상이고 그 위에 노란색은 75세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신장애인의 고령화율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이 표를 보면요. 일본의 장애인 서비스 종류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죄송한데 서비스 종류를 보면은 거택 개호부터 중증 방문 개호, 행동 원어 등등해서 마지막 취업, 치료, 정착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어적인 부분은 한국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조금 더 일본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1년 4월 기준인데 먼저 연령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전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보면요. 중증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생활계호 약 29만 4천 명으로 생활계호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다음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이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행원호라는 것이 17.1%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개호랑 그 다음으로 복지형 취업 서비스인 취업 계속 지원 비형이라는 맨 밑에서 네 번째에 있는 이것이 29만 명으로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면요. 제일 비율이 높은 것이 먼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동행원호가 17.1%로 높은데요. 즉 동행원호 시각장애인들의 고령화율이 높다는 것을 이 표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증 장애인 이용하고 있는 중증 방문 개호, 두 번째 나와 있는 중증 방문 개호가 26.3%로 65세 이상의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호보험 우선 적용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장애복지 서비스에 상당하는 그 개호보험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상 개호보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서 장애인은 65세가 넘어가면은 대부분 서비스 이용 시간을 감소당하고 서비스 이용 시간이 줄고 그리고 이용자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흥행노동성은 2007년에 먼저 각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개호보험 서비스를 우선 적용시키지 말고 장애인의 개별 상황에 맞추어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을 개호보험 서비스에 의해 받는 것이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 지침을 잘 수행하지 않았고 그러기에 2014년에는 다시 한번 행노동성이 지자체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지급량이 개호보험 서비스만으로는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장애인 종합지원법에 근거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65세 이상 장애인은 적극적으로 개호보험이랑 장애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선에 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선진적으로 지금 개선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은 65세 장애인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즉 65세가 지났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용해온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개호보험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자체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용했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대답한 것이 20%가 넘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강제적으로 개호보험 서비스를 또 변화하게끔 지자체가 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개호보험으로 전환될 경우에 서비스 시간도 줄고 만약에 시간이 줄지 않더라도 10%라는 자기부담, 이용자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인 개호보험 이용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단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동행원호라든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행동원호 그리고 장애인 취업 지원을 하는 10개의 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65세 이후에도 개호보험 이용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2013년, 좀 한 10년 전쯤인가요? 이는 아사다 씨라는 분이 장애인, 개호보험, 아사다 씨라는 장애인이 개호보험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서 지자체가 이용하고 있던, 아사다 씨가 이용하고 있던 중증방문 개호를 중지한 일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사다 씨가 소송을 했고, 결국 이 소송은 행정기관인 지자체가 구석구석 항소를 한 결과 결국 5년 후에 결국 아사다 씨의 유죄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라라는 재판이 나왔고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수의 장애인들이 소송을 통해서 필요한 개호 시간 그리고 자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그런 권리를 획득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쪽에 즉 인권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이 개호 보장을 생각하는 변호사와 장애인의 모임 전국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조직이 2012년 개척해서 전국의존연서 심포지움을 하거나 또는 개호 보장 관련해서 본인의 지식서를 안내서를 내거나 수판하거나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전국 각지를 돌면서 소송에 협력을 하면서 50명 이상의 장애인들의 개호 지급량을 획득하였는데 이러한 성공 사례를 사례지구로 해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제공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은 굳이 지자체 법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와 요청을 할 경우에 만약에 당신 지자체가 내가 원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 단체를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자체는 소송으로 가면 굉장히 번거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원하는 시간에 대해서 맞춰서 서비스를 인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생형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개호보험으로 전환해서 서비스 이용 시에 지금까지 이용했던 사업소가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정을 받지 못해서 있을 경우에 장애인은 다른 사업소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2018년에 개호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내용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공생형 서비스는 무엇이냐면은 주 내용은 장애복지 서비스 사업소가 개호보험 실시를 할 경우에도 그 발생하는 까다로운 지정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간소화할 수 있어서 간소화해서 공통되는 장애복지 서비스와 개호보험이 공통되는 방문개호, 생활개호, 단기소 등 이런 것들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이 공생형 서비스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는 이 공생형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인지도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이 공생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지식도 부족했고요. 또한 지자체, 실시해야 되는 지자체 또한 공생형 서비스의 실시에 따른 지역과의 해결, 배치가 낮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업소에 대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아직까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호보험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을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신고액 장애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복지 서비스 이용한 장애인이 15세 연령에 달하면은 개호보험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용자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제도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급여비를 이용하려면 이용자 부담을 10% 가져가면서 무료가 됩니다. 한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호보험 서비스를 상담하는 장애복지 서비스를 65세 직전에 5년 이상 이용해야 하고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장애복지 서비스를 상담하는 개호보험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같은 경우를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 지원 부분은 한국은 등급 폐지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그 2 이상 어느 정도는 장애가 조금은 무거워야 하고 그리고 저소득자 또는 생활보호자이어야 하고
그리고 65세가 이르기 전까지 개호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 조건이 있어서 조금은 시민교획관의 구역이 또한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이상으로 일본의 고령장애인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렸는데요. 주최 측에서 원하시는 일본의 선진국으로서의 일본의 어떤 사례가 되었는지는 조금 걱정이 되네요. 조금은 선진 사례랑은 거리가 멀 수 있고요. 우리가 한국도 많이 지금 발전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발전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장 의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본, 옆나라 일본의 고령장애인의 대응을 조금 확인한 것만으로도 구조왕의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구조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화면이 없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의 사례 중에서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조금 이제 중복되는 게 개호보험, 예전에는 케어복지 뭐 이렇게 했었고 이제 저희들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이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장애인 개호보험이라고도 하네요. 근데 저희들 장애인 활동 지원에 이제 65세 이상이 예전에 지났을 때는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완화돼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서비스가 이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신고액 장애인 서비스는 이제 65세 이상이 됐을 때 어쨌든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담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생형 서비스 제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이제 서비스 이용에 있어 편리함을 만들기 위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 세미나죠. 국제 세미나 겸 제주 포럼 장애인 분야 세션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내외의 어떤 선진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 내의 장애인들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일본의 어떤 사례가 자료집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일본이 낫다는 건 아니죠. 약간 차별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하고 있는 것도 일본에 가져갈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일본의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담아낸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조금 시간상으로 좀 아쉽지만 저희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표 그리고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이제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화여대에서 석사,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어요. 현재 숭실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데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 저널에서도 40개 이상의 논문을 발표를 하셨고 또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등 대내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주십시오. 다음은 이제 토론자입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이제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이제 한신대에서 석사 또 성균관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20년 이상 장애인의 어떤 권익 향상을 위해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 전에는 장애인 신문사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편집국장으로 약 10년간 재직하면서 장애인 문제 또 이걸 또 사회에 이슈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잘 아시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현지용 의원님이십니다. 현지용 의원님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내셨습니다. 특히 국책 사업에 따른 갈등 관리 업무, 해군 강정 기지도 아마 이렇게 좀 관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인 차별 등 사회 갈등 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남진열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이제 교수님이시죠. 중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2개나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문학사하고 이제 사회복지 받으셨고, 특히 이제 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또 이제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또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회장님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그 실버케어복지학과 이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다수의 책을 또 집필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계속 연구 중이십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인 고령 장애인의 정책이 또 중요하죠. 더불어서 우리 이제 중앙에서 전국적인 어떤 현황을 보면 제주의 현황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의 현황 아시다시피 제주 지역의 고령 장애인들이 현재 한 55% 수준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 물론 신규 등록자입니다만은 또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어떤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설명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경미입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한국의 지금 고령장애인의 현황, 그리고 그들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고령화 추세를 보시면요. 2011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중에 55세 이상이 59%고요. 2021년에는 55세 이상이 72%로 증가하였습니다. 제주도를 보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 2011년 등록 장애인에 비해서 2021년에 14% 정도 등록 장애인 수가 증가했는데요. 이 중에서 55세 이상의 장애인 수를 보면 2011년에 16,000명에 비해서 2021년 25,000명으로 52%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추세를 한번 보시면 모든 나이에서, 모든 전 연령에서 발달장애인이 2011년에 비해서 2021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139%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고령장애인 또는 장애노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장애인도 65세 이상이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 영역에서 보시면 장애 인구와 비장애 인구의 건강 격차, 그리고 장애인들의 어떤 사회적 역할로부터 굉장히 빨리 은퇴하는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50세 이상의 장애인을 고령 장애인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고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봄 체계가 부모님들의 돌봄 체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40세 이상을 고령장애인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논의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실제로 학계에 합의된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한 여러 이제 논의들이 있을 뿐이지, 뭐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혹은 장애인의 경우에 고령장애인이 65세다, 50세다 이런 논의는, 이런 어떤 결정, 합의점은 아직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중도장애인이 되면서 쭉 살다가 노인이 된 경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장애인의 노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과 나이가 들어서 65세가 지나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의 경험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어떤 연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 인구의 노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관적 건강 상태를 보시면요, 일반 인구와 비장애 인구와 장애 인구를 비교해 보시면 나 건강 상태 좋아, 이렇게 내가 건강 상태 좋다고 하신 분들이 전체 장애 인구에서는 50대가 넘으신 분은 21%, 70대 이상은 21% 정도가 그래 나는 건강 상태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장애 인구는 50대에서 19.2%, 70대 이상에서 6.1%. 그래서 장애 인구가 나이가 들면서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충족 의료율인데요. 병원에 가고 싶지만 혹은 가야 되지만 못 가는 경우가 장애 인구가 비장애 인구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율이 나타납니다. 50대를 보시면 장애 인구의 33.9% 정도가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반면에 비장애 인구는 한 6.5% 정도가 병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에 있어서도 역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특히 여기서는 제가 이제 장애 인구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애 인구의 경우에 노화에 따른 가구 소득이 굉장히 급변하는데요. 60대, 70대가 지나면서 소득 자체가 70대 이상은 144만 원 정도, 60대는 184만 원 평균입니다. 평균 이제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로소득이 급감하고, 반면에 공적 이전 소득 같은 경우는 그래도 향상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연금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 이전 소득은 유지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굉장히 급감하기 때문에 공적 이전 소득 갖고는 이거를 보완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 인구의 노화에 따른 1인 가구의 변화를 보시면요, 남자는 70대 이상이 한 29.5%인데 1인 가구가, 여성은 70대 이상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은 66.1%.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애인의 경우에도 여성 장애 단독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실제로 전체 장애인들이 평생은 아니고 이제 기관 이용을 하는 경험 건수를 보시면, 나이가 들면서 사회복지기관 혹은 장애인복지기관을 이용하는 건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는 커지지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서비스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역 재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 장애인 체육시설, 지자체 자립지원시설, 재활병원, 모든 기관들에서 장애인들이 이런 기관을 이용하는 건수가 나이가 들면서 상당히 저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성질환 보유율을 보시면 50대에서 15.7%였다가 70대 이상은 46.7%. 결국 장애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환 보유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고혈압, 당뇨, 만성통증, 우울증, 암 등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표를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연구들 중에 어떤 연구들이 많으냐면은 발달장애인은 지금 현재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들도 많이 구성되어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인 중에서 특히 자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국내 연구는 사실 거의 없고요. 진단도 알츠하이머다,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는데 당신은 알츠하이머다라고 진단받은 경우도 그러니까 비장애 노인에 비해서 3배가량 높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들의 치매를 가질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요. 보통 비장애 인구에 비해서 지적장애인의 치매 발생률은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주로 통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제가 수행했던 질적 연구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장애인들의 나이 들어가는 경험에 대해서 별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장애인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중도에 된 장애인인데요. 이분들이 노인이 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상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장애인은 그냥 영원한 장애인, 그렇게 인생을 끝낼까? 뭐 끝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은 노화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 관련 많은 연구들이 장애인의 몸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애인의 노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조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계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실제 현상이 있거든요. 실제 장애인들이 굉장히 오래 살고 있거든요. 오래 살면서 여러 가지 노화 경험을 갖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최근에 연구하는 쪽에서 이제 관심들이 생겼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의 경우에 노화 경험을 한번 연구해 보면은 1차적인 장애, 예를 들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장애와 더불어서 2차적인 장애가 발생하는데요. 이 장애는 실제로 생물학적인, 유전학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심리적인 결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2차적 장애와 노화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늘어나고, 이 추가 비용은 노년기의 손익 대체 수단으로는 보완하기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령장애인은 자신의 장애를 나는 원래 장애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건강 악화와 질병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로 인해서 건강 악화가 생기기 때문에 의존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조금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긴 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어서 장애인들이 의료 접근을 하거나 혹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배제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의료진으로부터 불친절한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장애 차별과 노화로 인해서 고령장애인들은 노동시장 진입이 제한이 되고, 비장애인에 비해서 은퇴가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고용 유지도 굉장히 단절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이유로 빈곤이 나이가 들면서 심화되는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질적 연구를 통해서 지체장애인과 인터뷰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들은 그럼 어떻게 장애를 경험하는가에 대한 질적 연구를 좀 말씀드리면요. 발달장애인 역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치아 손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달장애인들은 본인이 아프다는 걸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지만 아프다는 현상들을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인에 의해서 드러나는, 굉장히 늦게 알게 되는 거죠. 증상이 심해졌을 때 외부인에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발달장애인들을 돌봤던 부모님 혹은 가족들이 돌아가시거나 혹은 더 이상 돌봄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돌봄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노화와 관련돼서는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런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보면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 65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이러한 연계가 202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2020년에 몇 개의 시도에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같은 경우는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보시면 두 번째 고령장애인이라 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장애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50세 혹은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 조기 노화를 경험하는 40세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정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 지원 조례의 결과는 선언적이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조례에 따르면 추진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 고령장애인한테 지원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고령장애인 주간보호입니다. 사실 이것도 모든 시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몇 군데 중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가 약간 잘렸는데 조금 올려주실 수 있나요? 올려주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는 뭐냐면은 시청각 고령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몇 군데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노인정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아까 계속 고령장애인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고령장애인이 갖고 있는 소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서비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 4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나 주간보호 서비스 혹은 쉼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시범적이고 전국에서 뭐 한 5개 미만 정도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장애인이 그럼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 정책과 노인 정책의 분절성과 연계의 어려움입니다. 이원화된 장기 요양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불연속성이 발생하는데요.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로 편입이 됩니다. 이 경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부터 보완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활동 지원 서비스를 200시간 이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인 장기 요양을 갈아타면서 100시간으로 준다. 노인 장기 요양 시간은 굉장히 적죠. 그럼 100시간의 어떤 돌봄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100시간에 대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보완 급여인데요.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여량이 약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후에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애 정책과 노인 정책에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장기 요양과 관련된 겁니다. 본인 부담금 수준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는 기본급의 6에서 15%, 추가 급여는 2에서 5% 정도를 내고 있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재가 서비스의 15%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65세가 된 장애인인데 장기 요양도 활용하고 있고 그 활동 지원도 이용하고 있으면은 두 제도가 본인 부담금의 액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본인 구간을 따로따로 내야 된다는 또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두 제도가 좀 다릅니다. 장기 요양은 노인의 요양, 그러니까 집에서의 돌봄을 강조하는 거였다면 장애인 활동 지원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철학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를 다 이용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일부 지자체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노인 장기 요양으로 이동할 경우에 이것이 조금 삭감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서비스 이용 절차가 두 가지를 다 이용하게 되면 복잡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과 장기 요양에서 요양보호사 역할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없다는 것인데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는데 서비스가 없다는 것, 그리고
장애인 서비스와 노인 서비스 연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노인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당히 연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서비스의 부재와 관련된 문제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거주 서비스 모형이 지금 현재 부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노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친근한 환경에서 머무르기. 아까 맨 처음에 영상에서 aging in place라는 말을 했었죠. 그건 뭐냐면 내가 친근한 환경에서 나이 들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발달장애인들도 역시 친근한 환경에서 머무르는 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주거. 내가 그룹홈에 살았을 때는 3년마다 이걸로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있는 주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들을 발달장애인이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활동 지원 서비스와 노인 장기 요양보호 제도의 연계 방안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기초로 해서 서비스의 유연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고령장애인 어떤 서비스 모델은 활기찬 노화, 액티브 에이징 모델에 기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 및 공급이 필요하고, 지역 내 다양한 거주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고,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소규모 단위의 프로그램이나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미래계획 수립도 역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정책과 노인정책, 장애 서비스와 노인 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고령장애인 현황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발달 장애인들이 관련된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건강 문제도 있었죠. 특히나 이제 장애인들이 고령화되면서 그 만성 질환들이 많아지죠. 왜냐면 나이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고령화로 인한 어떤 그 의료적인 부분도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도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66.1% 이상이라고 그러고, 만성 질환도 이제 46.7%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 있죠. 특히 이제 저희들 제주도에서도 이제 그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2021년 6월에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 그 지원 조례도 이제 만들어져서 특히나 이제 시청각 장애인들은 이제 고령화되고 이제 시청각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특히 활동 지원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장기 요양보험을 선택할 거냐, 그 문제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이제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활동 지원을 받고 싶어도 이제 그 서비스 제공 시간 여러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일부에 한해서만 이제 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가 있긴 합니다만, 또 그 어게인 플레이스라고 했죠. 에이징 플레이스, 죄송합니다. 제가 에이징 플레이스라고 해서 저희 그 영상물을 앞전에 보셨던 그 영상물이 에이징 플레이스를 그 내용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고령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제 지역 내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곳을 이제 만들어 놓고자 하는 어떤 의미에서 저희 주제도 이제 에이징 플레이스라는 어떤 영상물로 해서 만들어놨던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노인이 되면 장애인이 발생이 될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고령장애인이라든가 이제 장애인을 구분해서 이렇게 그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듯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짜여진 어떤 정책이 맞는 건지,
요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과 관이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제가 뭐 좀 너무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이든 고령 장애인이든 노인 정책을 따로따로의 어떤 정책보단 하나로 좀 더 이렇게 그 실속 있게 만들어내는 방법도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고령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의 대상이 될 듯 싶습니다. 예, 다음은 발표 토론자분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총장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그 급속하게 노인 국가로 이제 전락하고 있다는 건 뭐 모두가 다 익히 아시는데 우리나라의 그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국민이 보니까 가장 최근 께 보니까 43.9세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연령이에요. 중장년 정도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그럼 우리나라 장애 인구의 평균 연령은 얼마일까 보면은 62.8세입니다. 불과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이라고 하는 나이에 도달하기까지는 한 2년 2개월 정도, 한 2년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발표들 보셨지만 사실 가장 최근 자료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장애 인구의 통계를 보면은 사실 그 65세 이상 고령자는 51.3%입니다.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노인 인구가 901만 명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민에서 한 17.5%가 노인 인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애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1.3%를 차지하다 보니까 약 한 2.9배 정도가 되거든요. 아까 우리 일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니까 일본의 지체 장애인의 한 예지만은 한 2.7배가 일본도 보니까 장애인들의 고령화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조금은 좀 더 우리가 빠르게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애 인구가 인구 변화가 상당히 급격하게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지금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전환은 조금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장애인 관련 정책과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교육과 고용, 뭐 차별 금지, 사회 참여 접근권, 이동권, 그다음에 활동 지원 등 주요 정책이 이제 관심들이 여기에 많고 사실 이거는 이제 장애인의 사회 참여라든가 인식 개선에 기여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이렇게 급속한 인구 변화에 따르는 장애 정책에 대한 고령 정책의 전환은 상당히 더디기만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장애 등급제 폐지라든가 완전 폐지, 그다음에 탈시설, 그다음에 이제 발달 장애인의 종합 대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물론 시급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령화에 따른 장애인 정책 전반의 변화도 무척 이제 요구되고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조명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주 포럼에서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이게 거버넌스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신 거 매우 그런 의미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장애 통계와 관련돼서 대부분은 장애 유형을 구분해서 통계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많은 영역에서 보면 유형별 차이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면에 연령별 차이는 어떤가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욕구들을 갖다 보려고 그랬더니 사실 유형별로는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지만 연령별로 차이를 갖다가 알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장애 유형을 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요하게 봤던 거고 유형을 제외하고 중요하게 보는 정도는 이제 장애 정도 등급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맞춤형 서비스 실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복지 전면에다 내세우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체감할 수 없었던 거는 사실 이렇게 장애 유형이라든가 장애 정도라고 하는 기준을 버리지 않고 집단 기준을 보는 어떤 행정 편의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계속 이제 이런 고령화 정책에 대해 고령화되는 추세에 대해서 우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이제 회원단체들이 함께 오랫동안 고민해 온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렇게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까 생각해 온 게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그게 소득과 건강 문제입니다. 고령화되면서. 근데 이거는 장애 인구만이 아니라 노인 인구에서도 가장 관심사항이고 또 우리 장애인 실태 조사를 하더라도 매번 할 때마다 가장 욕구가 높은 1, 2위는 바로 소득 보장과 의료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정책의 필요함과 이제 이런 부분하고 다 맞닿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소득과 건강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이제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연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소득 정책을 갖다가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무기여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해 왔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정책도 저희가 건강권법을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이제 장애인 건강권법이 되기까지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소득 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2급 중증 장애인까지만 이제 장애인 연금을 주고 있죠. 근데 3급까지 확장돼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증 장애인에서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도 이 등급에 대해서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좀 어색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3급까지 만약에 이제 연금을 주게 되면은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편화된 용어로서 이제 실제로 중증 장애인 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3급까지 지급되는 이런 저희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건강권법을 만들었지만은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좀 미약합니다. 벌써 4년이 흘렀지만은 시범 사업을 연속으로 해서 3단계 시범 사업까지 갔어요. 이걸 갖다 실제로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단계 사업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그나마 잘 됐다라는 3단계가 이용자는 전국에서 2,50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저기 중증 장애 인구의 0.5%에 해당되는 겁니다. 1%도 못 되고, 이 중에서 60세 이상 이용자는 한 1,100명, 한 44%에 머무니까 고령자 인구 분포만큼도 이용 못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복지부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추진의 그 의지의 부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계의 비협조와 무관심, 결국에 이제 돈이 좀 안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3차 시범 단계에서도 등록한 주치의가 590명입니다. 전국에서요. 이게 대단히 적은 숫자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활동한 주치의는 불과 72명, 그러니까 12.2%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제자가 아까 말씀하신 발달 장애인의 고령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이게 지금 심각하냐면, 조기 연금 수령에 대해서 저희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그 평균 사망 시 평균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오래 사는 장애인이 청각 장애인입니다. 84.1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연령보다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가 79세, 지체장애가 77.4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폐성 장애 유형 중에서 보면은 28.3세입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이 56.3세. 그러니까 이분들은 평균 나이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연금을 수령하는 뭐 65세, 63세까지에도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 연령까지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노인의 이 나이 기준을 특성에 맞춰서 장애 유형별로 보면은 이 특히 발달 장애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주장하시는 35세 또는 40세부터 수령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연령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기준은 좀 올라가더라도 지금의 이런 조기 수령 제도를 갖다가 노인연금이라든가 또는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갖다 하고, 시간 관계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55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좌장 코멘트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지용 의원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현지용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시는 데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마음이 촉박해집니다. 일단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현장에서 오랜 활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제가 나온 건 이런 이견들도 있을 수 있다. 전혀 다른 이견이지만 또 다른 이견일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걱정으로 왔는데, 오늘 발표하신 우리 교수님이나 아까 토론 발표해 주신 우리 사무총장님 내용을 들으니까
저랑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풀리지 않은 답답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저희 연구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하나가 꾹꾹 막히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령 장애인이란 용어 출발부터가 좀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고령 장애인에서 사용하는 고령에서의 령은 나이 령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즉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수를 통한다는 것이 명확히 대상을 구분할 수는 있으나 정책과 행정의 유연함을 막는 장애물로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령 장애인에 대한 논의를 위해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의 종류에 대해서는 분류해 놓았지만 우리나라 법 어떤 법에서도 노인의 연령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적 수혜 범위에 따라 노인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까 우리 발표하신 우리 교수님 내용도 나와 있는데,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도 고령장애인에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의 정의를 65세 이상의 장애인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조사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령장애인을 6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정의하는 게 저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장애 유형별 조기 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합니다. 장애 유형별 조기 노화 속도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체장애인의 노화 속도와 발달장애, 지적장애인 노화 속도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유형별 조기 노화에 대한 신체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서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발달장애인 경우 40세가 넘으면 고령으로 볼 수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40대 중후반의 발달장애인은 50대 초반의 발달장애인은 고령장애인입니까? 아닙니까? 조례에서 정한 65세가 넘진 않았으나 이미 신체적으로 조기 노화가 진행되어져 버린 장애인들은 65세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령장애인의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연구와 발표에서 보면 장애인의 고령화와 고령화 과정의 장애 경험을 분리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인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고령장애인이란 노인성 장애인, 즉 나이가 들어 노화 과정에서 장애를 경험한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나이가 드는 고령화된 장애인은 많지 않거나 고령장애인이라는 정의로 관련한 혜택을 너무 늦게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힘든 지적장애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희 보호자, 즉 부모님을 말할 수 있는데 부모의 나이도 들어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시설 입소를 꺼렸던 저희 부모님이 최대한 많은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려고 그렇게 지내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는 저를 케어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저희 조기 노화와 부모의 노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하루빨리 시설 입소의 도움이 간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입퇴소 관련한 규정은 있으나 퇴소 연령의 규정은 전혀 없고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은 치매로 분류되어 노인 요양시설로 전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신장애인이 노인 요양시설로 전원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시설 또한 많이 부족합니다. 경기도에 고령장애인 쉼터가 있지만 저는 65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예로 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령장애인이 대한 정책이 잘 되어 있고
고령장애인 쉼터와 같은 시설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0세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상태는 좋지 않고 시설 입소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장애인 시설 입소를 위해 문을 두드리지만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입소가 안 됩니다. 몸은 점점 힘들어가지만 장애인 시설은 없어서 결국 고령장애인 시설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물론 65세가 안 돼서 시설 입소 자체를 거부당할 것입니다. 시설 입소 자리는 여유가 있었지만 65세가 안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부당할 것입니다. 이 모호한 정의의 기준 때문에 부서별 칸막이도 존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이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러 가면 때로는 노인복지과를 가면 노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과로 가시죠. 장애인복지과로 가시면 노인복지과로 가시죠. 결국 마음의 상처만 얻고 아무런 결과물 없이 관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정의가 나은 오류라고 생각하진 않으신지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고령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면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고령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장애인의 조기 노화와 장애 유형별 조기 노화의 차이를 고려한 조례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령장애인의 고령은 나이가 많음을 나타내고 65세, 60세 등을 특정 나이에 한정하여 규정 지음으로써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장애물이 있으며 장애인의 조기 노화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이라는 노화라는 용어를 고령이라는 숫자의 제한적 개념을 대신 사용해 보는 건 어떠신지. 노화장애인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퇴화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대처가 유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 유형별 조기 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애 유형별 노화 나이를 정하고 그에 따른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령을 넘어 장애 유형별 조기 노화를 담아낼 수 있는 노화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유연한 행정의 서비스와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7일 발달장애인 지원을 촉구하는 삭발식에서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회장님의 말을 끝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이보단 하루만 더 사는 꿈 안꾸어도 되게 해달라. 그 말에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번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역시 아쉽지만 코멘트는 의회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남진열 교수님께서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은 8분 내입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8분 이내로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토론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 토론을 하게 되면은 앞에 분들이 주로 하신 말씀들 또 반복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이고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요 세션의 주제가 장애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 고령 장애인의 지원 거버던스 구축 방안 마련인데 지금 현재 요 고령 장애인에 대한 그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데서 이제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고령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을 하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 장애인의 개념 그리고 그 고령 장애인의 연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떤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그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그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본에 계시는 김재근 교수님, 그다음에 뭐 김경미 교수님 그 주제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참 장애인이 편해야 우리 일반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참 쉽게 해결되지 않는 또 부분이기도 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재근 교수님 께서 일본 고령장애인의 해낭을 말씀을 하실 때 지적 신체 장애인은 노령화가 72% 빨라졌고 그다음에 뭐 지적 장애인은 15.5%, 그다음에 정신 장애인은 37.2%, 신체 장애인 중에서 고령화율보다 고령 장애인들의 고령화율이 2.7배 빠르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아마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체 장애인의 평균 연령과 그 사망 연령 있죠. 그것과 뭐 지적이라든지 또는 정신 장애인들의 그 사망 연령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고령화율이 그 신체 장애인보다 훨씬 낮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미 교수님께서는 이제 김재근 교수님은 일본의 고령 장애인 그 통계를 이야기를 할 때 주로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삼아서 했는데 김경미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한국에 일반적으로 아직 합의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 55세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안타깝고도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뭐 고령 장애인 모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뭐 되겠지만 발달 장애인의 그 60대 이상 장애인이 21년도에 무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39%라고 139%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몇 배 증가했냐면 2.39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즉 고령장애인의 증가 추이와 함께 고령장애인의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과 장애인의 복합적인 용어가 아마 고령장애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고령과 그 장애인 관련돼서 그 중앙 정부의 법률을 살펴보면 고령은 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고령으로 삼느냐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서 그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의 노화에 의해서 고령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다 드시면은 그 장애인으로 또 분류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두 집단 간의 특성은 뭐 공통적인 부분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두 집단의 공통적인 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어떻게 결론적으로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빨리 중앙정부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그 법률적인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현지용 의원님께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 2027년 7월 말 기준으로 그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 찾아보니까요. 광역 그다음 기초 지자체의 21곳 지역에서 요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딱 지금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여기 고령장애인에 대한 그 법률은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고령장애인의 연령에 대해서는 뭐 참 장애 유형별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뭐 중앙정부의 관심 지원 정책 말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고령장애인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뭐 중앙정부는 이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뭐 미비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뭐 지원 조례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에서 그 제정된 조례도 중앙 정부에서 법률로 제정되면 또 수정이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 중앙 정부에서 좀 고려를 해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만 그 고령 장애인들의 그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지역 사회 차원, 즉 중앙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뭐 우선적으로 뭐 중요하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방 정부 지역 사회 역할과 지역 사회에 대해서의 합의가 이제 우선 되어야 된다. 김경미 교수님께서도 발표 자료에서 이제 지역 서비스의 부재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역 사회 내에서의 서비스는 매우 부족할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 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학령기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40대 이상 장애인을 위한 제한적인 서비스 공급.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애인과 노인을 통합시켜야 되는지 행정상으로 통합시켜야 되는지 분리시키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즉 고령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노인 서비스와 장애인 서비스가 연계되어서 제공되는 것은 또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요 거버넌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체는 민간이 될 수도 있고 공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쪽에서 하더라도 그 양쪽의 협력을 통한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라는 점, 그리고 고령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해법은 지역 사회와의 공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였습니다. 그 임태분 국장님, 잠깐만. 예, 그 바쁘시겠지만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도보건복지여성국의 임태분 국장님께서 오늘 그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참석해 주셨습니다. 1분 내에 멘트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주세요. 여기 앞쪽에 마이크 좀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혀 준비는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좀 뭐랄까 도복지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장애인 복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제 과거 중심적인 이 정책들이 상당히 30-40년 동안에 상당히 뭐 장애 유형이나 빈도수나 뭐 어떤 욕구나 뭐 이런 삶의 양태가 상당히 변했는데 30년, 40년 전에 이러한 제도, 정책들이 현재를 담아내거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복지는 예산에 의해서, 보조금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데 30년, 40년 전에 그런 제도나 정책이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고 아마 미래에도 아마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결국엔 복지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현장의 실천들이 변화가 될 것이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30년, 40년 전에 모든 제도나 지침이 조기 진단, 조기 발견, 그 다음에 조기 어떤 특수 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 그래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여유가 사실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발달하면서 상당히 고령 장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하여간 결론적으로 거버넌스 이 구축 체계는 도와 의회와 현장 전문가들이 반드시 구축해서 미래형 제도를 선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중원보험 말이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5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질의응답 하기가 참 애매모호한데 혹시 한 분만 간단하게 거의 마무리해야 되죠.
하십시오. 예, 예, 간단하게. 예,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간에 좀 상충되는 점이 이미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와 또 65세가 되면서 노화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현행 그 노인 장기 요양법은 65세라는 원칙 하나 갖고 모든 걸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지금 활동 지원 제도를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 65세가 되면서 오히려 시간이 줄어드는 걸 갖다가 지방자치제의 어떤 그 보충 급여로 예, 지금 그걸 메꿔주고 있는데 사실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은 누굽니까?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지방자치제로 이 보충급여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조세로 지금 이거를 지금 충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노인장기 요양법상에서의 노인이라는 말보다는 장애인은 여기 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40대 이상부터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노인장기 요양법의 어떤 이 법령도 노인장기보다는 고령이라든지 또 특례 조항을 두어서 장애인들이 갈수록 노령화율이 비장애인 노인의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담아낼 수 있는 시행령이라든가 특례 조항을 통해서 이 활동 지원에서 노인 장기 요양으로 갈아타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지금 종료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제주 포럼 장애인 분야 세션이 기조강연 토론 그 질의응답 없었지만 좀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토론대로 나와주시고 이제 발표해주신 그 연사님들께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 제주 포럼 영주 예의 3일차 치면 다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참석해주신 60분들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초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17회 제주 포럼 장애인 세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